21세기를 10년 남짓 앞둔 시점이었지만 백담사의 생활 환경은 19세기에 머물러 있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모든 관광지의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웬만한 사찰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바뀌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백담사는 재래식 화장실을 그때까지도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 내외가 거처 할 요사체의 방은 2평쯤 되는 작은 공간이었다. 창문도 없는 그 조그마한 방은 두 사람이 눕고 나면 윗목에 책상 하나를 겨우 놓을 수 있었다. 방을 덮이기 위해 툇마루를 들치고 아궁이에 군불을 떼자 매운 연기가 방 안으로 한가득 몰려 들어왔다. 겨울에는 머물 사람이 없어 구들장이 내려앉는 것을 고치지 않고 두었던 것인데 갑자기 우리 일행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뒷문을 봉해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담요로 앞문마저 가리자 방 안이 온통 캄캄해졌다. 촛불을 켜 어둠을 몰아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우리 내외에게 그런 방밖에 내줄 수 없었던 당시의 심경을 도후 주지 스님은 훗날 필설로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밤이 되어 요를 펴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 눈을 좀 붙이려 하니 어김없이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기도를 알리는 도량송이었다. 잠을 깨우는 도량송부터 처마 밑으로 울리는 풍경 소리까지, 아니 백담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부터 대청봉에서 내려오는 바람 소리까지 어느 것 하나 나의 신경을 흔들어 놓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사흘간의 불면의 밤을 보낸 후 나는 새벽 예불에 참석했다. 절에 왔으니 절의 법을 따르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랫목에 놓아둔 양재기 물에 수건을 적셔 몸을 닦고 법당에 나갔다. 아무것도 모른 채 참석하는 새벽 예불은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천근 같은 몸을 이끌고 영하 20도 추위에 꽁꽁 얼어있는 법당에 들어가 앉았다. 아무리 내의를 겹겹이 껴입어도 냉기가 사정없이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새벽 예불 내내 뼛속까지 얼어붙는 고통이 스며들었다. 목탁 소리도 연불 소리도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법당에서 절을 하다 보면 추위에 무릎이 시리다가 나중에는 신경이 마비되는 듯했다. 백담사 생활이 아직 몸에 익지 않은 어느 날 나는 새벽 예불을 마친 후 일어나질 못했다. 주위의 부축을 받고 겨우 일어난 나는 손발끝은 물론 내장까지 얼어버린 것 같았다. 내가 백담사로 떠난 3일 후 노태우 대통령이 시국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나에 대한 정치적 사면을 호소했지만 국회의 오봉특위와 광주특위는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백담사에 온 뒤 서울 자비사의 박삼중 스님,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환 목사님, 그리고 새해 들어 1월 18일에는 법정 스님이, 1월 25일에는 지학순 주교가 찾아와서 위로와 기도를 해주고 갔지만 마음속 울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예불에 참석하며 애써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광주 특위가 나와 최규하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등 화를 돋우는 내용뿐이었기 때문이다. 캄캄한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야 할 일이 생기면 200m 넘게 떨어져 있는 일주문 옆 재래식 화장실까지 플래시에 의존해 오가야 했다. 집사람이 살쾡이 울음소리에 놀라 혼자 갈 수 없다고 쩔쩔 맬 때에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매번 함께 가줘야 했다. 나를 경호하고 있던 경호원들은 청와대 경호실 소속이고 내가 1사단장 때 참모장이었던 경호실장 이현우도 내가 노 대통령에게 경호실장으로 추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를 경호하는 경호팀이 청와대 당국에 차량 지원과 전기를 가설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에게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불현듯 나는 이렇게 절에 오게 된 것도 인연이니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백담사 생활을 시작하고 며칠 안 되어
찾아오신 서암 큰 스님이 내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누릴 것 다 누려본 대통령 내외께서 이 깊은 절까지 찾아와 수도하시게 된 걸 보면 전생에 복을 지어도 무척 많이 지으신 모양이라고 했던 말씀이다. 큰 스님의 그 말씀에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인지 나는 아내와 함께 100일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큰 스님의 말씀대로 어떤 인연의 끈이 매달려 알지도 못하는 이곳 백담사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생을 되돌아보며 기도를 하면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00일 기도는 주지 스님과 의논해 음력 정월 초하루인 2월 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100일 기도 제목을 정해야 했을 때 나는 대통령 재임 중 만난 탄허 스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변란과 병화가 많아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많다. 이 원혼들을 달래줄 의식을 지낼 필요가 있다고 하셨던 것이다. 내가 탄허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스님은 국민 모두에게 특별히 두루두루 마음을 쓰고 베풀어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1982년 나에게 1해라는 아호를 지어주면서 이렇게 풀이해 주셨다. 빛으로 말하면 반딧불은 등불만 못하고 등불은 달만 못하고 달은 해만 못하다. 물로 말하면 냇물은 강만 못하고 강은 황하만 못하고 황하는 바다만 못하다. 해라는 것은 태양이요 바다라는 것은 태음이니 태양 아래에는 비추지 않는 곳이 없고 태음 가운데에는 적시지 않는 곳이 없다. 비치지 않는 곳이 없으면 세상 모든 물건들이 그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적시지 않는 곳이 없으면 우주의 모든 물건들이 그에 힘입어 자라나느니라. 100일 기도의 제목은 국태민안과 영가천도였다. 천도 기도의 대상은 개국 이래 순국하신 영령들, 2차 대전 때 희생된 한민족 영령들, 6.25 전란 때 희생된 군경민의 영령들, 광주 사태로 인해 희생된 영령들, 삼청교육으로 희생된 영령들, 아웅산 순국 외교사절 영령들, 대한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영령들, 의령 사건으로 희생된 영령들, 순직 근로자들의 영령들 등이었다. 100일 기도 과정 중 3배를 올릴 때에는 국민에게 축복과 지혜와 용기를,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이 민족에게 평화와 통일을 발언했고 4배를 마칠 때엔 이 나라 정치가 잘 되기를, 이학봉 전 수석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석방되기를, 구속 상태에 있는 형님과 동생의 건강을, 그리고 나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달라는 발언을 했다. 100일 기도는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등 4차례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단 하루도 단 한 차례도 기도에 불참해서는 안 되는 어지간한 인내심이나 신심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했다. 나는 오후 2시의 기도는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거나 불경을 외우는 것으로 대체하고 하루에 3번의 의식을 계속하기로 했다. 모르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루에 3번 기도 드릴 때마다 108번 엎드렸다 일어나야 하는 이 108배의 수행은 큰 고통이었다. 영하 30도 추위 속에서 번뇌 망상에 시달려야 하는 일은 더 큰 고통이었다. 기도를 시작한 지 20일이 지나자 첫 번째 고비가 찾아왔다. 지독한 몸살이 찾아온 게 그랬다. 누우면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듯 꼼짝을 할 수 없는데 하루 3번 치러야 하는 기도 시간은 어찌 그리 자주 찾아오는지. 기도 시간이 겨우 끝났구나 하고 방에 들어와 다리 뻗고 눕는 순간 어느새 다음 기도 시간이 다가와 있었다. 입안이 온통 헐어 물을 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50일 정도가 지나자 이번에는 일체의 육식을 금해서 생기는 메스꺼움과 구토, 빈혈증을 동반한 입덧 증세가 나타났다. 살기 힘들었던 어린 시절 나는 야채만 먹고 살았어도 건강하기만 했었다. 그러나 어느새 형편이 나아졌다고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 이런 병이 다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고통은 엄청났다. 과연 이 100일 기도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평생 학교든 학원이든 결석 한 번 해본 적이 없던 성실한 아내도 어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어렵게 시작한 기도를 중도에 그만둘 수도 없었다. 죽어도 기도하다 죽겠다는 각오로 버텨나갔다. 100일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말자. 모두가 내 잘못이고 내 탓이라고 생각해보자고 굳게 다짐했다. 그러나 1분도 지나지 않아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나를 엄습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평화적 정부 이양을 이룩했는데 이럴 수 있나. GNP 600억 달러에 빚이 200억 달러인 나라를 맡아 4천억 달러의 부자 나라로 만들어 넘겨줬으면 훈정을 주고 포상금도 줘야 마땅할 텐데 해외로 망명하라고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백담사 유패도 모자라 국회에 불러내 온갖 수모를 주려 하고 있으니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부처님께서는 누구를 원망하면 또 업을 짓게 된다고 가르치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분한 생각과 배신감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이 많았다. 나는 그때마다 냉수를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업장 소멸 없이는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다니 어쩌겠는가. 나는 닥치는 대로 불경을 읽었다. 시간을 내어 사경도 했다. 목청 높여 고성연불도 했다. 목탁을 두드리며 불교의 수많은 주문을 외우기도 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마음의 분노를 사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탐, 진, 치, 독이 사람을 망친다는 가르침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다. 나의 경우를 봐도 58세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 해도 권력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권력 하나도 없이 뒷방 늙은이로 살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조언도 하면서 나라의 원로로서 또 전임 대통령으로서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 만약 내가 탐심이 전혀 없는 권력을 돌과 같이 보는 도인의 심정을 가질 수 있었다면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따라서 불교에서 진이라고 하는 노여움을 마음에 간직한 채 괴로워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도 않았으리라.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탐심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에 기인하는 것인데 누구를 원망할 수 있다는 말인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놓아버리자.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고 가르치시지 않는가. 내가 한 마음을 잘 가져 고통에서 벗어나 보도록 소원하자. 그날부터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100일 기도 중 어떤 날은 또 생각했다. 내가 만약 6.29 선언을 홀로 결심할 때 선거전에서 반드시 민정당이 이겨야 한다는 탐심을 버릴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내가 만약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에게 6.29 선언의 모든 영광을 안겨줘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안간 힘을 쓰는 대신 대권주자 삼김씨를 모두 청와대로 불러 직선제를 포함한 모든 민주화 요구를 수용할 테니 정정당당하게 한번 멋지게 싸워보라고 했더라면 삼김씨 마음에 쌓여있던 분노의 독이 일시에 녹아 한풀이 전국을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70일가량 지나자 그동안 우리 내외를 괴롭히던 증세가 말끔히 사라지면서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온해졌다. 매일 계속되는 기도로 체질이 바뀌고 산사 생활에 적응도 되면서 나는 스스로 반쯤은 스님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나를 만난 사람들은 내 얼굴이 맑아지고 빛이 난다고 했다. 연불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고마운 일이었다.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일은 그 원인이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쁜 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남의 탓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책임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내외가 백담사에 오게 된 것도 모두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남의 탓 때문일 수는 없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법인데 옳은 말씀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5월 16일을 맞이하게 된 회향법회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인 불국사의 월산 스님이 증명법사가 되어주셨고 전국 주요 사찰의 스님 120여 명과 부산 불교연합회 신도 등 5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100일 기도 회향 후 사흘을 쉰 후 우리는 그동안 기도에 동참해 주신 스님들과 함께 대청봉 등정길에 올랐다. 내설악의 산세가 험준하기도 했지만 서두를 이유도 없는 산행이었다. 봉정암에 이르는 대만도 4시간이 넘게 걸렸다. 아름다운 봉정암 사리탑 앞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목청을 높여 기도할 때는 마음의 모든 때가 바람에 실려 날아가 버리는 것 듯이 느껴졌다. 산 정상의 탁 트인 고지 위에서 설악산을 굽어보며 서 있던 나무들조차 사납게 설쳐대는 강풍을 이겨내지 못해 모두 땅바닥에 기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몸을 낮춘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준엄한 곳, 정상이란 그런 곳이라는 깨달음이 들었다. 더 오래 정상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내겐 못내 아쉬웠지만 서둘러 하산을 결정했다. 내려오는 길도 올라갈 때 못지않게 어렵다는 사실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백담사로 돌아오는 귀로 내내 나는 많은 생각들을 했다. 설악산 정상이 내게 가르쳐준 교훈이 그만큼 큰 의미로 다가온 까닭이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우리 부부가 겪었던 인고의 세월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권력의 정상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한마디 불평 없이 고락을 함께 해준 아내가 고마워 다음과 같이 속내를 털어놓았다. 설악산 등정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완성해가는 남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디다. 그동안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해 가려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낙석에 맞아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소. 누군가 해야 할 어려운 일이 나의 임무가 되었으니 괴롭고 벅차더라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보람을 안고 꿋꿋이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내도 그날의 산행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절에 돌아와서도 피곤한 몸을 요 위에 누이는 대신 작은 소반 앞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 쓰기 시작했다. 그날의 생생한 느낌과 생각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면서 수기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백담사로 떠난 지 닷새 후인 11월 28일 홍콩에서 발행된 중국계 신문 신만보는 한국이 오공비리 문제를 놓고 계속 사회적 혼란과 정쟁의 소용돌이 속을 헤맬 경우 아시아의 4마리 작은 용들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은 정체를 거듭할 것이며 종국에 가서는 소룡이 벌레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외국 전문가들이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다른 일은 제쳐둔 채 오공청산에만 몰두해 있었다. 11월 26일 노태우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 광주특위는 12월 10일 회의를 열어 나와 최규하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2월 13일에는 김기춘 검찰총장 직속으로 오공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차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노 정권의 출범 첫 해가 속절없이 가고 1989년 새해가 찾아왔지만 백담사에는 벽두부터 안 좋은 소식만 전해져 왔다. 워낙 첩첩산중에 있는 절인데다 전기조차 안 들어오니 아예 TV나 라디오 등 문명 이기가 전혀 없어 뒤늦게 인편으로만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1월 12일에는 이학봉 전 민정수석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1월 24일 삼김씨가 회동을 갖고 나의 국회 증언을 요구하는 한편 오공 핵심 인사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 안무혁 전 안기부장, 허문도 전 통일원 장관과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이원조 의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그런 합의가 있은 뒤 3일 만인 1월 27일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구속되었다. 광주 특위가 나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해 직원을 백담사로 보낸 것은 그 하루 전인 1월 26일이었다. 나는 이양우 변호사와 민정기 비서관을 설악산 관리사무소 백담분소로 내려보내 동행명령장을 대리 접수하도록 하는 한편 광주특위 위원장 앞으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한 서한을 전달하게 했다. 역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 대통령도 그날 오전 출석 거부 서한을 특위 위원장 앞으로 전했다고 했다. 2월 22일에도 두 번째로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특위 직원이 백담사 경내의 객사까지 와서 이양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나의 국회 청문회 증언에 관한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은 3월 20일 중간평가를 유보한다고 선언했다. 중간평가 계획이 무산되면서 나의 청문회 증언 문제를 둘러싼 갖가지 추측 보도가 난무했다. 4월 하순 백담사를 다녀간 민정기 비서관은 기자들을 만나 어지러운 보도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특위의 빠른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협조할 것이고 그 방법이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청문회 출석 증언이냐, 서면 질문과 서면 답변이냐, 출석할 경우 1회만 할 것인가,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해 누구에게도 입장을 밝힌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나의 국회 증언이 기정사실처럼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노태우 대통령이 5월 17일 최규하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같이 하며 청문회에 출석해 공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면 질문, 서면 답변 이외의 방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던 최 전 대통령을 설득함으로써 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최 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 청문회 증언 문제에 관해 나와 공동 보조를 취하기를 원했던 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오찬 직후 민정기 비서관을 불러 청와대 오찬 때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청문회에 나가 증언하라고 요청하는 노 대통령에게 이제 임기가 얼마나 남았나 하고 물었는데 노 대통령이 3년 9개월 남았다고 하자 그러면 3년 9개월 뒤에는 노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해줬다는 것이다. 나와 최 전 대통령을 끝내 청문회에 불러내면 퇴임 후에 노 대통령도 그 전철을 밟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최 전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바로 이틀 뒤인 19일에 여야 4당 중진회의에서 나의 국회 출석 증언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특위가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면 내가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고 그 장면을 TV로 녹화 중계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결정했던 것이다. 나에게는 사전에 이런 방구의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일이다. 나아가 여권은 아무런 구체적 협의도 없이 내가 서울 이주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언한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었다. 나의 기본 입장은 민 비서관을 통해 언론에 밝혔듯이 내가 증언함으로써 오공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고 정치 불안, 사회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면 국회 증언을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보장만 해준다면 형식과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자면 나의 증언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출석 증언은 1회로 국한하며 나의 증언으로 오공 문제는 완전히 매듭짓는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오공 인사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치적, 사법적 추궁을 하지 않으며 오공과 관련 없는 최규하 전 대통령은 증언 요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노태우 대통령은 5월 임시국회가 끝난 5월 30일 김윤환 민정당 원내총무를 나에게 보냈다. 나의 청문회 증언 문제를 야 3당과 이미 합의해놓고 나의 동의를 받으러 보낸 것이다. 김 총무가 오기 하루 전날인 29일 청와대는 성환옥 경호실 차장편에 용량이 3kW인 발전기를 보내왔다. 백담사에 파견된 경호팀도 청와대 경호실 소속인데 반년이 넘도록 청와대 경호실 간부 어느 누구도 얼굴을 내밀지 않다가 청문회에 불러내려는 특사를 보내면서 발전기를 들고 찾아온 것이었다. 어쨌든 방 안에 형광등을 달 수 있게 되어 한결 기분이 풀리기는 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백담사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보인 것은 청문회 증언 문제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 며칠 전 언론을 크게 달궜던 6.29 이설 139억 원의 진상 보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5월 20일경 월간 조선 6월호는 노태우의 고독한 결단으로 알려진 6.29 선언이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기획하고 연출한 것이고 백담사로 올 때 국가에 헌납한 139억은 청와대에서 50억 원을 보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이 기사를 받아 다른 신문과 방송도 해설 기사를 싣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부인하기는 했지만 어쨌건 백담사 측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김 총무는 내가 백담사로 온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60 핵심 측근이었다. 김 총무를 보자 나는 그동안 노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던 말들을 쏟아냈다. 야당에서 요구한 전임 대통령의 국회 증언은 전례에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가 재임 중 시행했던 적절한 통치 행위에 대해 공개 증언한다는 것 자체가 통치권자의 권위와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비공개 방문 증언에서 방문 증언으로, 방문 증언에서 다시 국회 증언으로 천천히 그 모양을 바꿔주면서까지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려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야당에서 주장한다고 5.18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호영 의원을 처벌한다면 역사적 진실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분명 정호영 의원은 5.18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할 텐데 어떻게 정호영 의원을 처리하려 하는가. 한때 나의 비서실장이기도 했던 김 총무를 만나자 반갑기도 해 내 마음속에 있던 말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온 그에게 무슨 재량권이 있을 것인가 싶어 나는 노 대통령에게 전해야 할 말을 전한 후 그를 돌려보냈다.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 증언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야당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50 청산 문제를 확실히 마무리 짓도록 하라는 내용을 노 대통령에게 가서 전하시오. 그리고 국회 증언을 하게 되더라도 50 문제에 대해서는 통치자였던 내가 무한 책임을 질 것이고 비겁하게 누구에게 떠넘길 생각 같은 것은 꿈에도 없다고 돌아가면 분명히 전해주시오. 나를 만나고 돌아간 김 총무는 며칠 뒤 기자들을 만나 백담사 방문 사실을 밝히면서 내가 공개 증언을 해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윤환 총무를 보낸 뒤 나는 청문회에 나가게 될 경우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의 국회 증언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아울러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될 말을 빠짐없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2년 동안 정치권이 50 청산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 발전의 장애를 받고 있으니 조속히 종결시켜야 한다. 경제 재건, 국방 강화, 민생 치안 확보 등 국민의 진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야당이 그렇게도 집요하게 요구했던 직선제를 받아들여 50 후보가 당선됐으면 50 청산은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닌가. 단임 약속 때문에 내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내가 지명한 후보가 선거에 나가 당선됐으니 국민의 심판과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난 것이라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 자신도 나의 증언이 이루어진 뒤인 1990년 1월 3일 발표한 담화에서 제5공화국의 문제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이미 심판을 내린 문제라고 했던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이 담화에서 평화적으로 물러난 대통령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일은 혁명이 아닌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어떤 다른 나라에도 그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내가 청문회 출석 증언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과 증언의 내용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추석을 닷새 앞둔 9월 9일 정구영 민정수석 빅사관을 나에게 보냈다. 나는 정 수석에게 그동안 정리해둔 나의 입장을 설명해 주었다. 50 청산 전국에서 노 대통령과 민정당은 나의 보호막이 돼주지 못했다. 그런 민정당이 50 청산 전국을 매듭지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조차 회의적이다. 그런데도 내가 청문회 출석 증언 문제에 관해 정치권의 결정을 기다려온 것은 나의 증언으로 인해 일파만파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우국충정 때문이었다. 이제 출석 증언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인 것 같으니 내가 역사 앞에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은 다 해야 할 것이고 왜곡되어 있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